놀부심술 부분을 보면 초상난데 춤추고 불 붙을 때 부채질하고 해산한데 개작 잡고 장애 가면 억지 흥정 집에서 몹쓸 우는하게 불기치. 여기까지는 그냥 동네 미운 짓 하나보다 뭐 이 정도로 뭐 볼 수도 있지만 뭐 빚값에 계집을 빼앗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끝나나요? 늙은 영감을 덜미를 잡는다든지 약간 이런 그 범죄형이나 아니면 폐륜형 나쁜 짓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놀부심술은 뺑덕어미 심술하고 또 달라요. 뺑덕어미는 이렇게 범죄형 심술은 안 부리거든요. 근데 놀부는 어디 보면 뭐 남의 집 다 큰 애기를 겁탈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반사회적인 범죄까지도 하기 때문에 놀부 형상은 사실은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악인형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악인형을 반복 나열형으로 쭉 설명을 해놓고 있죠. 네. 반면에 흥부성품은 온화하고 베풀기도 하고 불쌍한 이웃 도와주고 제비다리 고쳐주고 뭐 이런 흥부성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부성품인데요. 이렇게 놀부하고 흥부를 선인과 악인형으로 완전히 극대화시켜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한형제를 이렇게 서로 극대화를 시켜 놨을까? 그 극대화된 그 기준이 뭔가 그거를 좀 살펴보는데 이제 그 돈에 대한 가치관이 있다는 거. 애초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뭐 놀부가 독식을 했다든지 아니면 흥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다든지 뭐 이런 성품이나 또 가치관 또 행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돈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 쫓겨나서 흥부가 가난하게 사는데 흥부는 그 빈털터리로 이제 쫓겨나죠. 이미 애를 많이 낳아서 쫓겨났기 때문에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일단 쫓겨는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가난하게 살죠. 그래서 가난타령을 부르는 부분이 흥부가에서는 제일 슬픈 대목이에요. 흥부가 가난타령 부르는 대목. 문 밖에 가랑비 오면 방 안에 큰 비가 온다. 그래서 내 팔자는 나는 왜 이러냐 하고 이제 가난타령을 하고 그 8월 보름날에 추석이 됐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흥부처는 이제 애들하고 서로 이제 붙잡고 울고 또 매 맞고 와가지고 야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목매달아 죽을란다고 서로 죽지 말라고 울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흥부가에서는 가장 슬픈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난한 중에 웬 자식은 풀마다 낳아서 한 30명쯤 된다. 입힐 길이 전혀 없다. 한 방에 몰아놓고 멍석으로 씌우고 대강이 머리만 내어놓고 한 녀석이 똥 마려우면 문 녀석이 줄줄이 따라간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한 번에 이제 자식을 30명을 정말 낳을 수는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과장이 좀 있습니다. 이 30명의 자식들이 나중에 부자 되면 다 어디 갔나 없어요. 그래서 판소리 사설에는 장면 극대화라는 원리가 작용해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 소용이 되는 거면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도 안 되지만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다는 걸 강조하려니까 한 30명 낳았다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이고 또 음식상 사설을 차리면 뭐 한 번에 차릴 수 있는 그 시간이나 역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막 상다리가 부러지는 막 환각잔치 상을 차리는 걸로 내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장면을 가장 과장해서 혹은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판소리에서는 이렇게 약간 과장이 군데군데 이렇게 섞여서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흥부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흥부가 나와갖고 놀고 먹고 한 건 아닙니다. 부인하고 굉장히 그 열심히 일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정이월에 가래지라기 2, 3월에 부침하기 1등 전다 뭐 목화도 갈고 이영도 엮고 보리도 치고 멍석 걷고 시초 베고 짐도 져주고 온갖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죠. 말짐도 지고 근데 이제 여기에 얼마를 받았냐가 나와요.
5푼을 받고 마철받기, 그러니까 말굽 박아주는 거예요. 2푼을 받고 똥째치기, 쓰레기 치우는 거. 1푼 받고 빗자루 만들기, 식전에 마당 쓸기, 저녁에 아이 만들기. 이건 이제 웃기라고 뒤에 이제 일하다가 저녁에 아이 만들기도 일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걸로. 온갖 일을 다 해도 끼니가 간데 없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놀고 먹은 게 아닙니다. 흥부는 열심히 나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푼까지 팔게 된 거예요. 이렇게도 살 수가 없으니까 몇 푼까지 팔게 된 건데, 문제는 지금 우리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예전 조선 후기에 이렇게 무언가 열심히 일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접을 받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그 부부가 일을 했는데도 왜 도대체 못 먹고 사는 거냐, 이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너무 헐값으로 일을 했다는 그 노동의 대가가 너무 헐값인 거예요. 그 흥부 아내는 또 놀았냐면 뭐 키질하고, 곽씨 부인 저리 가라로 일했어요. 흥부 아내도 뭐 제복도 짓고 그릇도 닦고 떡 만들고 오줌도 치우고 나물 뜯고 보리도 놓고 뭐 별별 일을 다 했는데 이 불합리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점이 형상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이 문학 안에서는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노동에 대한 대가가 예전의 기준으로 보면 한 냥에 지금 돈으로 치면 한 2만 원 정도 된대요. 한 냥이 2만 원이니까 한 푼이면 2천 원인 거죠. 그래서 요즘 최저임금이 한 만 원 좀 못 미쳐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간신히 최저임금 정도 받은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최저 생계임금을 받긴 받았는데 그거 갖고 30명 자식하고는 못 살죠. 혼자 먹기도 부족한 그 돈을 벌어서 30명 식구가 이제 사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흥부가 박을 타서 그 안에서 온갖 의식주, 기본적으로는 의식주가 나오는데 갑자기 얻은 이런 재물이 흥부가 갖지 못한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흥부가 진짜 굉장히 뭔가를 막 많이 원해서라기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야, 나 정말 이렇게 로또 맞으면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했던 인간의 욕망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 흥부의 박인데요. 경판본에서는 박이 여러 개 나와요. 첫째 박에서는 갑자기 청이동자가 나와서 호리병을 몇 개 들고 오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 약, 이게 이제 환원주의,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인간의 욕망, 그 삶에 대한 욕망,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거겠죠. 병든 사람을 살리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환원주, 개안주, 개연초, 불로초, 불사약, 죽지 않는 그런 약들, 온갖 약들, 이런 게 나오고요. 둘째 박에서는 온갖 세간, 책, 부엌 기물, 이런 게 나와요. 셋째 박에서는 집을 짓고 오곡이 나오고 온갖 비단이 나오고, 요즘은 흥부가를 부르면 첫째 박에서 일단 돈과 쌀이 나와요. 둘째 박은 비단이 나와요. 셋째 박은 집 짓는 사람들이 나와서 고대 광시를 지어줘요. 그러니까 딱 의식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옛날 경판본 소설의 내용은 셋째 박에서 그게 다 나오고요. 지금하고는 달리 그 약하고 책, 부엌 기물 이런 거는 왜 여기 나오는지, 책이 나온다는 게 조금 특이하고, 마지막 넷째 박에서는 양귀비가 나와요. 돈 생기면 남자들이 예쁜 여자 바라잖아요. 이런 욕망까지도 있는 걸 봐서 당시 이제 남성 중심 사회의 욕망을 그대로 정말 다 투영한 그런 박 속의 물건들이 나온다. 그 양귀비가 나와가지고 흥부가 이렇게 막 좋아하니까 그 흥부처가 나는 아무리 재물이 많이 있어도 난 둘째 부인 처번는 꼴은 못 보겠다. 그러고 막 집을 나가요. 그래서 흥부가 막 달려가서 내가 절대 당신을 무시하지 않겠다. 그렇게 애걸을 해서 다시 부인을 데려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기 나오는 그런 그 박 속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현대에 고정되어 있는 레파토리랑 좀 다르게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인간 욕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경판본에서 주목할 거는 놀부박이에요. 놀부가 박을 13통을 따요. 이제 막 욕심 부려가지고 이제 놀부제비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박이 나왔는데 박이 이제 막 커지니까 13통을 따는데 흥부는 이제 한 4번째 박까지 타가지고 양귀비까지 나와서 이제 부자가 돼갖고 잘 사는데 그걸로 이제 만족해서 4째 통까지가 끝이지만 놀부는 13통까지가 끊임없이 나오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한 명이 나와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이걸 좀 보겠어요. 첫째 통에는 검은고쟁이가 수백 명 나오고 둘째 통은 노승이 나오고 셋째 통에는 여기 나오는 게 한 명이 아니고 막 그 떼거지로 나와요. 넷째 통은 팔도 무당이 나오고 다섯 번째는 만여 명 등짐꾼, 여섯 번째는 천여 명 초라니, 일곱 번째는 양반 천여 명, 여덟 번째는 사당거사, 아홉 번째는 만여 명 왈자, 열째는 팔도 소경, 11번째는 그러다 이제 팔도 소경까지가 이제 떼거지로 나오다가 11번째부터는 장비가 나와서 그 놀부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번째까지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계층별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중에 검은고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인들이고 뒤에 이제 사당거사는 유랑 연예인들, 초라니 이런 분들은 완전 천민층인데 그 노승, 상제, 양반 이런 사람들도 나오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무언가 놀부에게 요구를 하고 놀부를 죽이려고 하면서 돈을 뜯어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서 뜯어간 돈이 합해 보니까 31,100냥. 요즘 시세로 하면 6억 2,200만 원. 이렇게 뭐 당시로서는 뭐 6억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뭐 돈이겠죠. 이렇게 그 놀보의 재산을 탕진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한두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떼거지로 나와서 이 놀부 마당에서 난리 법석을 다 치고 돈을 뜯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놀보박 대목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는 그런 자리를 계속 보여주면서 놀부의 그 재산을 탕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박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재산을 다 뺏기고 11번째에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등장인물이 장비인데요. 그 요즘 부르는 흥부가에도 마지막 나오는 대목은 다 장비예요. 거의 마지막엔 장비가 나와요. 장비가 나와서 이제 놀부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놀부가 용서를 빌고 뉘우친 다음에 흥부가 이제 찾아와서 함께 흥부 집으로 간다. 이런 내용으로 대개는 이어져 있죠. 여기도 11번째까지는 장비한테 죽을 뻔을 하다가 이제 용서를 빌고 간신히 이제 살아났는데 여기가 보면 여기 째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째보. 째보는 옛날 이제 그 요즘 얘기하면 그 언청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낮춰서 이제 째보라고 부르는데 이 놀부가 박을 탈 때 자기가 손수 흥부처럼 탄 게 아니에요. 삭 노동꾼을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줄 테니 와가지고 박을 타시오. 이래서 계약 관계를 맺고 한 통 타는데 뭐 2냥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 노동을 하기 위해서 불려온 여러 그 동네 천민들이 있어요. 째보를 위시한 여러 명의 그 삭 노동꾼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삭 노동으로 불려온 이 사람들이 놀부하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꾸 뭐가 나오니까 나 안 탄다고 가버려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더 줄 테니까 더 와라. 그럼 얼마를 더 내라. 그럼 내가 가겠다. 이런 식의 그 노동과 임금에 대한 그 뭐랄까요? 협상이 계속 그 통마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째보도 돈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는데 하도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에 11번째 통에서 도망을 가버린 거죠. 난 이제 더 이상 못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12째 통은 12째 통은 놀부가 타요. 놀부가 타서 그거는 진짜 박속이 나와서 그 박속을 갖고 국을 끓여 먹고, 야 이거 제대로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 남았으니까 이제 탈까 말까 하고 있을 때 13번째 통에서는 갑자기 그 안에서 우글우글우글 하더니 저절로 벌어지면서 똥줄기가 나와서 온 산천 놀부 집을 끝까지 똥이 집을 덮는 것까지 이렇게 나오는 통이 마지막 통이거든요. 뭐랄까요? 똥이 이 동네를 다 덮는다. 이런 상상은 러시아의 그 유명한 학자 바흐진의 그 얘기대로 하면 민중적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체 하부, 뭐 성기라든가 뭐 어떤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런 상상력이 똥으로 나타난다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를 전복해야 된다는 민중의 상상력이 똥줄기로 집안을 다 덮는 거로 표현이 된 거죠. 경판본에서는. 그랬을 때 이제 놀부는 가진 것을 모두 잃고 결국에는 처자를 끌고 본인이 직접 흥분의 집으로 어떻게 도망을 가보자 하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놀부가 흥분의 집으로 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경판본만 해도 옛날 고제의 사설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과 또 달라요. 지금은 거꾸로 흥부가 와서 놀부를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놀부가 망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경판본 흥보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돈 가지고 우세하고 나쁜 짓 하는 놈 이렇게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너 돈 그렇게 쓰면 이렇게 망할 수 있어를 보여주는 게 옛날 흥보가예요. 근데 요즘 흥보가는 뭐냐면 착하게 살자. 내지는 흥보처럼 복받자. 이렇게 흥보박이 중심이 돼서 나오는 게 요즘의 흥보가죠. 그래서 요즘은 어디 가서 흥보가 한 대목을 하면 꼭 박 타는 대목을 부르는데 놀부박 타는 대목 안 부르죠. 흥보박 타는 대목만 불러요. 거기서 돈 나오고 쌀 나오고 비단 나오고 이 대목을 아주 눈대목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원래의 이 흥보가에서 나오는 문학적이거나 이 사설적인 주제는 놀부처럼 살면 안 된다인 거예요. 흥부처럼 살자가 아니라 놀부처럼 살면 안 된다가 주제인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관점이 가 있고 놀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망하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놀부의 그 말로가 어떠한가를 열심히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뒤가 탈락이 되거나 잘 안 부르거나 축소가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이렇게 신흥부자들이 나중에 소리판도 많이 열고 소리꾼도 많이 초청을 했는데 좀 놀부 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놀부가 이렇게 망한다고 막 거기다 불러주면 아무래도 그 단체 주관자의 미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뒤를 자꾸 생략하지 않았을까. 또 흥부 쪽을 왠지 조금 더 부각해서 착하게 살자로 왠지 이동해서 불러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로 지금 이행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묘사하는 것도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네, 여기 째보 현실주의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말을 제가 여기다 정해놨네요. 임노동자의 현실이 나와서 당시 19세기에 그 경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돈을 많이 버는 천민 자본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고, 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삭군들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주권 내지는 노동은 대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서민들의 의식이 째보한테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이 사설을 보면 아주 재미있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독립, 머슴, 이웃총각, 건너집, 쌍은청이 청해가지고 이렇게 한 통에 10량씩 주기로 하고 많이 주는 거죠. 흥보가 일할 때는 2푼 받고 뭐하고 뭐 5푼 받고 뭐하고 했는데 여기는 한 통에 10량이니까. 네, 그래서 째보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 후기 임노동자들의 현실도 잘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임금 협상을 하고 주체적으로 대립을 하고 또 놀부를 경계하고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같이 비판을 하는 비판자적인 입장으로 나와 있다 하는 것도 이 흥부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가 그 물신화, 금전만능주의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요즘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뭐 이미 자본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거지만 요즘은 또 그 인문학을 너무 무시 내지는 멸시하고 또 공학 우선주의 내지는 뭐 무슨 4차 산업혁명주의 뭐 이런 쪽으로만 너무 가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안타까운데요. 이 19세기의 경제 변화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시 이제 근대적 자본주의가 점점 싹을 틔우고 있었고 이런 경제적 관념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돈에 대한 그 윤리를 세워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흥보가에 반영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흥보가뿐만이 아닙니다. 옹고집 타령이라거나 또 무수기 타령이라거나 이런 내용 안에 그 돈을 쓰고 놀고 먹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공동체의 시선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건전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족을 잘 생각하고 또 돈을 잘 벌고 열심히 벌고 또 아끼고 좋은 곳에 쓰도록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판소리 안에 넣어서 사람들에게 이런 사회를 만듭시다 라고 판소리가 주장하고 또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놀부가 등장했다 하는 거는 바로 천민 자본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경제가 결국에는 이렇게 자본주의적으로 변화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놀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경제적 관념이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화 되면서 비인간성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던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또는 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이런 대책이 없이 돈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 비인간적인 문화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당시 사회적 상황을 좀 보면 그 놀부 같은 신흥부자들이 고리대금업을 굉장히 많이 했고 오죽하면 곽씨 부인도 일수돈, 장리변 뭐 이런 거 놔가지고요. 이런 이자놀이를 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경제에서 돈 화폐 이런 관념 플러스 돈 있는 사람들은 이자놀이를 해서 고리대금업을 많이 시켰던 그런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몰락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그 당시 생각이었을 것 같고요. 흥부전이 이제 이런 화폐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나 화폐 경제에 관련된 당시 얘기를 하면서 돈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흥부가 다른 점은요. 박 속에서 이렇게 많은 재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타자마자 뭐 형하고 나눌란다 뭐 이런 소리 해갖고 속 없는 소리 한다고 부인한테 혼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동네 이웃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살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 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흥부의 가치관을 좀 배워야 되는데 요즘은 이런 소리를 해도 흥부처럼 살면 바보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가치관이 과연 맞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흥부가가 이런 세계관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흥부가 사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놀부 심술 타령이기 때문에 놀부 심술 부분을 좀 보겠는데 아직 아닌데요. 아직 아니에요.
예. 처음 이제 사설을 보시면 이거는 박록주제 박송희 선생님이 부르셨던 창본을 중심으로 담았어요. 아 동방이 군자 지국이요 예의지방 우리는 군자의 나라고 예의가 있는 동네인데 십실 그러니까 열 집이 사는 집에도 충신이 있고 7살 먹은 애들도 효도를 하는데 어떻게 불량한 사람이 있겠냐마는 경상 전라 충청 삼도 얼음에 놀보 형제가 사는데 놀보가 형이고 홍보는 아우다. 근데 본디 심술이 사나워서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쫓아낼까 하고 심술 공부를 하고 앉았다. 이렇게 안일이로 시작을 하고 아까 보셨던 그 심술 타령이 이제 나오죠. 그 내용은 아까 조금 보셨으니까요. 박송희 선생님의 그 첫 부분을 한번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나운 대답 세상 천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놀보란 놈이 제주병에 오줌 싸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소주병에 비상을 넣으면 죽죠. 독약을 넣는 거니까. 네. 그리고 뭐, 네. 옹기전에다 말을 달리면 그 집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단전에다 물총 넣어 이거 비단 다 상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폐해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범죄형으로 조금 더 강화됐다. 심술 강화가 범죄형으로 강화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눈대목으로 볼 내용이 제비 노정기인데요. 흥보가 이제 제비다리를 구원해서 제비가 이제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박씨를 얻어오는 대목인데 이게 이제 그 지금 저희 사설은 제비다리를 고쳐주는 대목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19번이라고 된 대목을 좀 먼저 보실까요? 제비 점고. 제비가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강남으로 갔어요. 이제 중국 지역이 이제 제비 황제가 있는 된 것 같아요. 강남 지역, 중국에 있는 강남 지역의 두견새가 그 새들 중에 제일 왕이다. 19번 안일이 그 8쪽 있는 부분 보시겠습니다. 두견새가 이제 그 세종왕인데 그 세계에 나갔던 백조 그 많은 새들이 점고 출석을 부리는 거예요. 점고는 출석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들어갔던 분홍제비,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 중원 나갔던 명맥이는 제비보다 좀 큰 비슷하게 생긴 그런 새라고 그래요. 만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그래서 이제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오 하고 출석을 불렀어요. 근데 흥보제비가 이제 나가서 봉통아지가 졌다는 거는 이제 그 다리가 그대로 잘 안 붙고 볼록하고 이제 뭐가 그 흉진 것처럼 장애가 생긴 거죠. 한마디로 부러진 다리가 잘 제대로 못 붙어가지고 그래서 전동거리고 띠뚱띠뚱하면서 걸어오니까 왜 너는 그렇게 봉통아지가 졌냐 이렇게 물어보니 제가 아래기를 만리조선을 나갔다가 운수가 불길해서 날기 공부를 힘쓰다가 거중에 뚝 떨어져 대본에 다리가 짤깍 부러져 거의 죽게 되었더니 어진 흥보씨를 만나서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를 갚겠냐 이렇게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제비 왕이 너의 부모가 내 명령을 어겼다. 뭔 명령을 어겼는지 모르겠지만 왜 부모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네 부모가 내 명을 어겼다. 유학 보내지 말랬더니 조선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그렇게 변을 당했다. 예, 그래서 넌 다음에 봄에 나갈 때 내가 나갈 날짜를 받아줄 테니까 꼭 그날 나가고 이제 그 박씨 하나를 줘서 이제 가게 되는 거지. 3동이 지나고 흥보제비 보은포 박씨를 입에다 물고 보은표라고도 하고 보은포라고도 하는데요. 원래는 박포자를 써가지고 그 은혜를 갚는 박 이게 보은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게 조금 와전돼서 보은표 하는데 이 박씨를 물고 조선을 나간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
흥분의 집, 조선에 있는 흥분의 집으로 오는 그 여행 코스, 그게 제비 노정기예요. 제비가 흑은 그 검은 구름도 박차고 흰 구름도 박차고 거중에 둥둥 높이 떠 두루 사면을 살펴봤다. 하늘에서 이렇게 사면을 살펴보고 중국을 한번 쓱 스캔을 한 다음에 자기가 다니는 항공로를 통해서 다른 제비들과 부딪히지 않게끔 조선에 있는 집으로 오는 그 코스가 그대로 설명이 되는 게 이 제비 노정기인데요. 이 제비 노정기가 중중몰이 굉장히 흥겨운 장단으로 짜여 있는 데다가 음악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비 노정기는 옛날에 서편제 명창인 김창환이 짰다고 하는데요. 김창환의 제비 노정기가 워낙 유명해서 이 노정기는 서편제고 동편제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같이 배워서 모두 다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서편제 흥부가는 뭐 지금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동편제 안에 들어가서 동편제 스타일로 쭉 바뀌었죠. 여기에 이제 중국 지명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뭐, 오초동남 가는 배를 북을 두리둥 울리면서 가는데 저거 원포기범이 아니냐, 뭐 수벽사명, 양안태요, 불승청원, 각비례라 뭐 이렇게 한식 구절이 나오는 거는 이제 중국의 유명한 시인들이 명승지를 노래한 그 한식 구절을 갖다가 그 멀리 떠서 봤더니 여기 뭐 소상팔경이 있는데 소상팔경을 노래했던 시인의 한 구절이 들어가고 저기 가면 무슨 황학루가 있는데 그 황학루를 노래했던 시인의 구절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추어서 그 중국의 명승지를 쭉 한 바퀴를 돌면서 조선으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거기는 이제 그 한시와 그 지명이 같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니까 조금 우리나라로 얼른 조금 넘어가 볼게요. 중국 지역을 쭉 넘어서 어디부터 우리나라냐면요. 그 10페이지. 네. 10페이지 끄트머리쯤 보면 그 압록강 지나오는 대목이 나와요. 요동 700리를 순순히 지내서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다라. 이제 압록강 지나왔으니까 우리나라 경계에 온 거죠. 거기서부터 뭐 통군정에 앉아서 사면을 한번 쭉 보고 안남산, 방남산, 석벽강, 용천강, 자우령을 넘어 부산 파발, 환마고개. 이건 부산이 아니고요. 부산으로 보내는 파발을 보내던 고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동다리, 평양의 영광정, 부병루, 대동강, 송도, 만월대, 관덕정, 박연폭포, 이제 북한 지역이죠. 임진강 이제 건너서 이제 서울 한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삼각산 나오는 부분부터 이제 한양으로 들어온 거예요. 삼각산에 올라 앉아서 또 한번 지세를 쭉 봐봐요. 그래서 무슨 맥이 어디로 흘렀다, 금화, 금성 붕괴하고 춘당, 영춘이 휘돌아, 도봉, 망월대 솟아있고 그래서 한양의 그 지세를 쭉 설명해주는 한양 지역이 아무래도 왕도기 때문에 삼각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조금 길죠. 문물이 많고 풍속도 아주 대단하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인데 운봉, 함양 두 월품에 흥보가 산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되는 건 삼각산에서 이제 전라도 쪽으로 내려올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씨를 입에 물고 거중에 떠서 삼각산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12페이지 보시면 7패, 8패 배다리 지나 애곡이 이거 아직도 서울이에요. 서울인데 7패, 8패 배다리 지나 거기 노량진 용산에서 노량진 이렇게 지나서 애곡에 넘어 동작강, 월강 해서 승방도 지내고 이제 남태령 고개를 넘었다. 거기 남태령 고개 넘고 이제 판교 이렇게 지나서 두쭉쭉 끼고 거기서 한꺼번에 이제 쭉 갔어요. 흥부집으로 당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흥부집에 가서 제비말로 일단 울었어요. 지지지지 주지주. 이게 원래는 이거를 의도해서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절묘하게 제비말을 한자로 번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각주 174번을 보시면 제비말로 우는데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연지 우지배연 낙지각지 절지연지 은지덕지 수지차 이렇게 그 제비말로 우는 거지만 안에 한자말을 다 넣어놨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용이
주인님 떠나갔던 제비가 왔는데 인사드립니다. 떨어져서 부러진 다리를 이어주신 은덕을 갚으려고 박씨 물고 와서 인사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제비말로 우는 거라고 절묘하게 한자말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말놀이 같은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비가 흥부집에 당도해서 박씨를 떨어뜨리는 장면까지가 제비노정기예요. 그래서 이 제비노정기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